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실기는 총 3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력증후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자, 그러면 활력증후인 바이탈 사인은 무엇일까요? 대상자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문제를 확인하고 간호 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력 징후는 어떨 때 측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측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시나 수술, 전중 후, 모든 수술이나 침습적인 진단 검사의 전후에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기관의 규칙에 의한 정규적인 절차로 시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활력 징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고 난 이후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약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그때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가 무엇인지가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디지털 리스는 섬액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투여 전에 측정해야 되고 항고혈압제는 혈압을 측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즉 의식 소실이나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측정을 해야 하고 활력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 중재 전후인, 즉 장시간 침상 안정을 한 후 일으키거나 관절 운동을 한 수행 전후에는 측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신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 증상을 호소할 때, 즉 어지럽다, 느낌이 이상하다고 할 때에는 측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활력 징후의 구성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온입니다. 체온은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과 상실열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체온을 상승하는 요소에는 운동을 하거나 우리 몸이 떠는 경우,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흥분, 스트레스, 분노, 환경적 고온 등일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저하되는 요소로는 기아, 즉 잘 먹지 못하거나 활동 저하, 수면, 월경시, 연령 증가에 따른 것들이 체온을 저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는 단위는 섭씨와 화씨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측정 단위를 환산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씨를 섭씨로 환산할 때에는 화씨에서 32를 뺀 다음 9분의 5를 곱하면 섭씨가 되고 섭씨를 화씨로 환산할 때에는 섭씨에다가 5분의 9를 곱한 다음 더하기 32를 하게 되면 화씨가 나오게 됩니다. 체온 측정을 하는 부위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흔히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는 구강, 직장, 겨드랑이, 고막과 피부, 축두 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온 측정 부위는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체온계를 이용해서 보통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측정법에 따라서 정상 범위와 측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강을 전자체온계로 측정했을 때에는 36.5에서 37.5도씨가 정상 체온이고 측정 시간은 구강이나 애과, 직장 모두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과의 정상 범위는 35.7에서 37.3도씨이고 직장은 36.6도씨에서 37.9도씨로 우리 몸의 깊은 부위일수록 체온이 높게 측정이 되고 바깥쪽일수록 체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19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과 체온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장 안전한 체온 측정 부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정확하고 무의식 환자의 정확한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애과 체온 측정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요. 겨드랑이, 즉 애과에 땀이 있을 경우에는 두드려서 건조를 시킨 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찰을 할 경우 체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열 시에는 체온 저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가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온수 알코올 목욕을 하게 됩니다. 미온수 알코올 목욕 시에는 바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이 경과한 후에 체온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측정 시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부위는 애과, 겨드랑이 중앙에 놓고 측정을 하고 상방은 붙이고 하박은 가슴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강 체온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강 체온은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측정 부위로 보통 표준 체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상자들이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섭취 후 또는 흡연이나 껌을 씹은 후에는 10분이 지난 후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경우 30분이 지난 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은 혀 밑에 넣고 입을 다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22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강 체온 측정 가능한 경우는 외과 수술 환자, 그 예로 충수 돌기 절제술 환자에게 가능하며 그 밖에도 위험 환자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5세 이하의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 호흡 곤란이거나 산소 흡입 중인 환자, 기침이 심하거나 정신병 환자, 무의식 환자, 구강이나 코 수술 환자 등은 구강으로 측정을 했을 때 환자의 위험에 놓이게 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 체온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9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장 체온 측정은 가장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구강 체온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직장이나 회음부 수술 환자, 염증 환자, 설사나 경련 환자, 심근경색증 환자, 고혈압 환자 등은 위의 방법으로 했을 때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실시가 가능하고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배꼽을 향해 성인은 2.5에서 4cm, 아동은 1.5에서 2.5cm 정도를 삽입한 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막 체온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 18년 하, 19년 하, 20년 상,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고막 체온계는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심부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측정 방법을 국가고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림으로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귀에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그리고 3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체온계의 탐침 부위를 삽입해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고막 체온의 정상 범위는 35.8에서 37.4도시로 측정 시간은 2에서 5초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이마 체온계 적외선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마 체온계는 피부 표면의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열을 잴 때에는 부정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단점이 있으며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체온계 탐색자를 앞 이마 정면에 놓고 작동 버튼을 누르며 앞 이마를 가로질러 옆머리 쪽으로 밀면서 3에서 5초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측정 정상 범위는 36.4도씨입니다. 이번에는 활력 징후 중에서 두 번째로 맥박, 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맥박은 말초 동맥에서 촉지되는 혈관의 박동으로 좌심실의 수축 시 발생하는 혈액의 파동입니다. 보통 뼈나 근육 아래의 동맥을 가볍게 누를 때 느껴지게 되는데요. 1분 동안 뛰는 박동수, 즉 맥박수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범위는 분당 60에서 100회입니다. 활력 징후는 연령별 정상 범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대별로 체온, 맥박, 호흡의 정상 수치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맥박은 나이가 어릴수록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호흡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아는 맥박 횟수가 19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분당 80에서 160회가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 맥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아야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수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빈맥은 분당 100회를 초과했을 때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 상맥이라고 합니다. 서맥은 분당 60회 미만으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맥은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불규칙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동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17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골동맥은 가장 많이 측정되는 부위입니다. 상안동맥은 측정 가능하나 보통 혈압 측정 시나 영아, 심정지 시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그 밖에도 축두동맥이 있고 경동맥은 성인 심정지 시 사용되는 동맥입니다. 그리고 족배동맥은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도 슬화동맥, 대퇴동맥, 척골동맥, 후경골동맥 등에서 맥박을 촉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맥박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발열, 즉 체온이 상승할 때 또는 흥분하거나 공포, 운동 후, 그리고 음식 섭취, 그리고 연령이 적은 경우, 심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출혈이 있을 때, 통증, 스트레스, 약물, 아트로핀이나 에피네프린을 측정한 후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에 자극이 있다거나 저혈압 시 체위가 서 있는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박이 감소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을 자는 동안, 즉 수면 상태일 때, 저체온, 약물, 그 중에서 디기탈 리스 제제를 투여한 후에는 맥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한다든가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고혈압 자세인 경우, 앉아있는 자세일 경우에 맥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격시험에는 맥박 측정이 불가능한 동맥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혈관이 관상동맥과 폐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촉지가 불가능하고, 폐동맥도 마찬가지 이유로 맥박 측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맥박 측정에 가장 많은 부위로 선정되고 있는 요골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측정 방법은 환자의 손목 안쪽 요골 동맥에서 엄지손가락을 연결하는 선 위에 둘째, 셋째 손가락 끝을 대어 맥박을 측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엄지손가락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 측정자 자신의 맥박수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맥박 측정 시 불규칙한 맥박이 측정됐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심천 부위에서 다시 1분간 측정을 하여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심천 맥박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측정 방법은 신생아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 눕거나 앉게 한 후 1분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빈도, 강도, 규칙성, 리듬, 동맥벽의 탄력성, 양쪽 맥박의 비교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측정 위치는 어디일까요? 좌측 중앙 쇄골 라인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인 심천 부위를 확인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이때 청진기의 판막을 손바닥에 5에서 10초간 비벼서 따뜻하게 하여 측정 부위에 대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맥박 결손의 경우, 즉 심장장애로 말초까지 혈액 파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다른 사람은 요골 맥박을 동시에 측정해서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하, 20년 상, 21년 상, 22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호흡은 1회의 들숨, 즉 흡기와 1회의 날숨, 호기를 1회의 호흡 횟수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맥박 측정을 한 후 환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호흡 측정을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환자의 가슴과 복부의 움직임으로 호흡의 깊이와 빈도, 규칙성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호흡의 리듬이 규칙적이면 30초 측정해서 2배로 하고, 불규칙한 경우나 영아, 아동은 반드시 1분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운동 후나 정서적 불안정 시에는 안정된 후 호흡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령이 해당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운동을 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불안하거나 흡연을 한 후,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약물, 투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몰핀인 마약성 약물은 투약을 하게 되면 호흡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투약하기 전에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호흡수를 측정하고 정상 범위일 때 투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신경계 손상이나 혈색소 수치 등에 따라서 호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정상 호흡과 이상 호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상 호흡은 1분에 12회에서 20회 측정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보통 맥박 4회당 1회 호흡을 하게 됩니다. 빈 호흡은 1분에 20회를 초과한 경우이고 서호흡은 1분에 12회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도호흡은 호흡의 횟수와 깊이가 증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예로 운동을 하거나 호흡기 질환, 빈혈, 세약, 출혈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연령별 호흡의 정상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나이가 어릴수록 호흡의 횟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상 호흡에 대해서 과거 국가고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체인스톡 호흡은 호흡 리듬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과다 호흡이, 즉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예로 임종시 호흡을 말하는 것으로 체인스톡 호흡의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스마을 호흡이 있는데요. 쿠스마을 호흡은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당뇨병 케톤산증 혼수 시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호호흡은 4, 5회의 규칙적인 호흡과 불규칙한 무호흡의 기간이 교대로 출현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 예로는 두개내압이 항진, 올라간 환자나 뇌종양, 수막염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호흡입니다. 그 밖에 이상 호흡을 보면 호흡 곤란은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흡기와 호기가 힘들며 증상으로는 청색증, 청색증은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 교환에 의해서 말단이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차고, 축축한 피부, 활동량 저하, 과다하고 빠른 호흡이 특징입니다. 호흡하기 위해 가슴, 어깨, 목 등에 호흡 보조근을 사용하여 통증을 동반한 잡음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호흡 양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배운 이상 호흡들이 해당되겠죠. 이 부분을 고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힘든 호흡, 얕고 조용하고 느린 호흡, 무호흡, 쿠스말 호흡, 약물 투약 후 호흡의 변화, 즉 데메롤, 몰핀 등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소호흡, 느린 호흡이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활력 징후의 네 번째,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프레셔, BP라고 하죠.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입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수축기 혈압은 자심실이 수축을 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에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고 혈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완기 혈압은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이 됐을 때 생기는 압력인데요.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생기는 휴식기 혈압으로 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의 표기 방법은 수축기 혈압 슬러시 이완기 혈압, 그 예로 110에 80 mmHg입니다. 이때 맥압이 존재하게 되는데 맥압이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식후, 즉시, 운동 후, 흡연 후, 방광 팽만 시,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상황, 혈관벽의 탄력성이 감소됐을 때 혈압계의 측정 커프가 좁은 경우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혈압이 하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출혈이 되었을 때, 금식 중이거나 수면 중일 때, 탈수 시, 항고혈압제나 이뇨제, 진정제, 전신 마취제 사용 시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계의 측정 커프가 넓은 경우에 혈압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은 상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 측정 시 주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 19년 상, 20년 하,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는 편안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힌 상태에서 측정을 함으로써 심장의 높이와 팔을 같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의에 소매를 올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상완 동맥, 상박에서 혈압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팔꿈치에서 약 2에서 5cm 위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고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12에서 14cm 정도의 폭을 가진 측정띠, 즉 커프를 감아줘야 합니다. 이때 측정 부위의 직경보다 20% 정도 커야 하고 상박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청진기를 귀에 꽂고 이때 청진기의 판막형을 상한 동맥에 대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커프에 공기를 뺀 다음 공기 펌프의 조절기를 잠그고 공기를 펌프질해서 커프를 팽창시켜야 합니다. 상완 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20에서 30mmHg를 더 올려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혈압계의 조절기를 천천히 열어 공기가 1초에 2mmHg씩 떨어지면서 혈압계의 측정 바늘 눈금을 보면서 청진기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요. 일곱 번째로 첫 번에 심장 박동이 들리면 이때 혈압계의 눈금의 위치가 수축기 압에 해당이 되고 여덟 번째,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이 확장기 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혈압 측정 시 방법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에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2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을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처치는 간호사에게 즉시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7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혈압 측정 시 오류의 상황과 그 결과가 18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표를 같이 보실까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커프의 크기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됩니다.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반복 측정 시 충분히 휴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커프를 느슨하게 감은 경우에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며 커프의 공기를 지나치게 빨리 뺄 경우에는 실제보다 수축기 혈압은 낮고 이완기 혈압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나 흡연 직후에 혈압을 측정한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